한 왕국에 한 여왕이 있었다. 여왕은 유난히 마음의 눈과 귀가 밝고 호기심이 많았다. 여왕은 풀벌레 소리를 듣고 흉년과 풍년을 가늠했고 어느 절 연못의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먼 곳에 적병이 매복해 있는 사실을 알아냈다. 여왕은 자주 밤하늘을 수놓는 별에 홀렸다. 또 하늘이 해와 달과 별들을 품어주는 이치와 하늘이 노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이 여왕이 신라 선덕 여왕이다. 여왕은 예부터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므로 절기를 정확히 예보하는 것이 왕자의 임무임을 알았다. 일관들로 하여금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관측해 하여 논에 물을 대고 벽시 뿌릴 때를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하였다. 여왕은 궁궐 가까이 동서남북 명산의 연기가 열십자로 모이는 장소에 돌을 쌓고 거기서 천문을 연구토록 했다. 일관에게 청정한 마음으로 대위에 올라가 암청색 하늘의 비밀을 낱낱이 캐내게 했다. 천문 박사는 362개 돌을 부채꼴로 다듬어 27층을 저렇게 아름다운 곡선으로 쌓아 올렸다. 그것을 첨성대라고 불렀다. 첨성대 주변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곳엔 빛이 모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모인다. 아름다운 사람은 꽃을 사랑한다. 첨성대 중간에 창을 냈다. 저것이 제13단, 제15단에 걸쳐서 남쪽으로 낸 창이다. 천문 박사들은 저 창에 사다리를 놓고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안에서도 사다리를 이용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했다. 창 아래쪽은 막돌로 채웠기에 사다리를 세울 수 있었다. 위쪽은 정상까지 속을 비웠다. 얼키설키 돌을 쌓아둔 듯하지만 이 첨성대는 1400여 년간 그 어떤 지진에도 끄덕 없었다. 꼭대기에는 우물정자 방을 냈는데 반은 판석을 덮었지만 반은 오르내리는 통로여서 아마 판자로 덮었으리라. 저 정자방에서 천문을 관측했으리라. 저 방을 별방으로 이름해도 좋으리라. 그러나 저 창은 첨성대의 입처럼 보이지 않는가. 첨성대는 인간과 하늘이 서로 소통하는 곳이고 저 창은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는 입인 것이다. 삼국유사 왕력 중에 제17대 뇌물마립간을 소개하면서 능은 점성대 서남에 있다라고 적었다. 천문 관측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역법을 만들기 위하여 태양, 달, 행성의 운행을 관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점성, 즉 국가의 기륭을 점치는 일이었다. 신라의 천문학은 이 첨성대 건립으로 본 궤도에 올랐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첨성대 건립 이후에 천문 관측 기록이 이전 대비 4배가 된다. 삼국시대를 통틀어 고구려와 백제의 천문 관측 기록은 각각 21건과 24건인데 비해 신라는 100건이다. 이 중 76건이 첨성대 건립 이후에 이루어졌다. 신라에는 일관이 천문을 담당해 오다가 경덕왕 때 천문 담당 관리가 임명되었다. 경덕왕 8년 749년 3월에 천문박사 1인과 누각박사 6인을 두다. 천문박사를 두어 과학적이고 천문적인 천체 연구를 시작한 듯하다. 훗날 천문박사는 사천박사로 명칭이 바뀐다. 천문박사는 후에 사천박사로 고쳐 부르다. 신라의 천문학이 어디에 뿌리를 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나라 천문학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효소왕 원년 692년 8월 고승 도증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천문도를 바치다.
삼국사기는 기원전 54년부터 911년까지 965년 동안 30번의 일식을 기록하고 있다. 예장왕 2년 801년 여름 5월 초하루 임술에 응당 있어야 할 일식이 일어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름 5월 초하루 임술에 응당 있어야 할 일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놀랍게도 이 당시 신라의 천문 박사는 언제 일식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산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계산상 일식이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식이 중국에서는 일어난 것이다. 신당서에는 801년 5월 임술에 일식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일어날 것은 정확히 예측했으나 관측이 된 것은 당나라였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삼국사기에는 월식의 기록이 없다. 삼국사기 편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첨성대에 땅거미가 지더니 밤이 내렸다. 밤은 달과 온갖 별을 데리고 왕도의 밤을 수놓는다. 동서남북 산들이 보라색 단색으로 물러앉고 낮에 화려하던 꽃들도 단잠에 든다. 찻소리에 묻혀있지만 새근새근 단잠 소리 들리는가. 물릴 것은 다 물린 첨성대는 온갖 색을 입으며 변신한다. 요정의 지팡이가 스칠 때마다 색깔이 바뀐다. 1월식 외에도 중요하게 관측된 것은 오성, 즉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운행이었다. 이들 행성의 비정상적인 운행은 곧 왕의 죽음, 전쟁, 반란과 같은 재난을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하늘의 뜻은 이 별들을 매체로 하여 인간에게 전달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신라의 문열림에서는 1월제를 지냈고 영묘사 남쪽에서는 오성제를 지냈다. 오성에 관해 이 첨성대에서는 어떤 관찰 기록을 남겼을까? 먼저 세성의 기록이다. 효소왕 9년 700년 6월 세성이 달을 침범하다. 세성은 태양계의 5번째 행성인 목성을 일컫는다. 목성이 달에 가려 안 보였다는 뜻이다. 둘째, 형혹성에 관한 기록이다. 문무왕 19년 679년 여름 4월에 형혹이 우림을 지키다. 형혹은 화성을 말한다. 이 별은 재화나 병난의 징조를 보여주는 별이며 형혹이 출현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전쟁이 그친다고 믿었다. 우림은 천자의 친위군을 의미하는 별로 물병자리의 별들이다. 셋째, 진성이지만 삼국사기에는 토성으로 나온다. 문무왕 10년 670년 12월에 토성이 달에 들어가다 경도에 지진이 나다. 토성이 달에 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토성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한다. 잠시 달에 가려져서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일까? 달이 행성을 가렸다는 기록은 신라편 기록에서 17번 나온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에 의해 행성들과 달의 위치를 계산하였더니 9번은 천체역학적으로 실제로 일어났고 3번은 항성이 달에 상당히 접근하였고 2번은 다른 행성이 달에 근접하였다고 한다. 넷째, 태백성인데 이것은 가장 빛나는 별 금성이고 샛별이다. 흥덕왕 2년 827년 가을 8월에 태백성이 낮에 보이다. 태백주현 즉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는 기록은 신라편에 4번이나 나온다. 금성을 낮에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낮에도 금성의 위치를 대강 알고 있어야 하고 장기간 관측 자료가 누적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다섯째는 진성 즉 수성이다. 원성왕 6년 790년 여름 4월 태백과 진성이 동정에 모이다. 즉 금성과 수성이 동정에 모였다는 말이다. 동정은 8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양 별자리의 쌍둥이 자리에 해당한다.
이처럼 신라 시대에는 이미 이 오성을 알아 그 운행을 관찰했고 성변을 보고 길흉을 예지했으리라. 신라인들은 특징적인 별에 관심을 보였다. 그중 하나가 묘성이다. 성덕왕 17년 718년 겨울 10월 유성이 묘성으로부터 규성으로 들어가자 여러 작은 별들이 이를 따라 들어가고 천구가 동북방에 떨어지다. 이 해에는 처음으로 신라가 물시계를 만들어 별의 관찰에 이 물시계를 이용하였으리라. 한층 더 과학적인 관찰을 했으리라. 먼저 규성은 어떤 별인가? 28수 중 15번째 별자리가 규수이며 서양 별자리의 안드로메다의 일부가 된다. 이 사진에서 긴 타원으로 이루어진 16개의 주홍색 별이 규성이다. 이 별이 밝으면 천하가 편안해지고 움직이면 병난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 다음 묘성은 어떤 별인가? 묘성은 순우리말로 점생이라고 한다. 점생이는 여러 개의 별들이 무리를 지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것으로 찾기 쉽다. 황소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일단의 별들이다. 점생이를 영어로는 플레이아데스라고 한다. 경주지방에서는 점생이를 조문숭이라고 부른다. 이 조문숭이의 관찰은 1년의 풍흉년을 점치는 기준이 된다. 점생이를 보는 날은 음력 2월 초여세다. 이때 점생이가 음식에 밭은 사람처럼 초승달을 바짝 붙어 따라가면 그 해는 음식이 귀한 해, 즉 흉년이 된다. 달과 점생이가 겹쳐지면 아주 큰 흉년이 들고 반대로 많이 떨어지면 풍년이 든다. 경주지방 어른들은 별자리를 가르쳐 주면서 북두칠성, 삼대성 그리고 이 점생이를 가르쳐 준다. 북두칠성은 칠성님으로 신격화하여 우리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믿는다. 북두칠성을 보고 절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는가? 절의 삼성각에도 칠성님이 모셔져 있다. 문무왕 21년 681년 여름 5월에 유성이 삼수의 큰 별을 범하다. 여기 삼수의 큰 별은 3대성으로 동서로 나란히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밝은 별 셋을 말한다. 서양에서는 오리온의 허리띠를 나타내는데 찾기 쉽다. 삼국사기에는 유독 이 별을 많이 언급한다. 이 별은 북두칠성 밑에 있는 삼태성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삼국사기에 해성에 관한 기록은 많다. 고대의 해성은 재앙을 나타내는 별로 신라 기록만 32번 나온다. 그중 첨성대에서 관찰했을 사례를 보기로 하자. 문무왕 12년 672년 9월에 해성이 북방에 7번 나타나다. 이 해에 곡식이 귀하여 사람들이 굶주리다. 북방에 7번이나 나타난 해성은 분명 불길한 징조여서 이 해에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말이다. 경덕왕 18년 759년 3월에 해성이 나타나 가을이 되어서야 없어지다. 문무왕 13년 673년 봄 정월에 커다란 별이 황룡사와 재성 중간에 떨어지다. 오늘날 폐철도 부근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해공왕 3년 767년 가을 7월에 별 3개가 왕궁뜰에 떨어져 서로 맞붙이는데 그 빛이 불꽃처럼 치솟다가 흩어지다. 구체적인 묘사를 하였는데 실제로 별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무슨 정변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해공왕 4년 768년 큰 별이 황룡사 남쪽에 떨어졌는데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같다. 땅이 진동했다니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을 것이다. 이때는 호랑이도 궁궐에 들어왔다고 하니 또 정변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삼국사기에는 천구라는 것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것은 형상이 개와 같은 빨리 달리는 별이라 하였다.
그 색은 황색이고 소리가 있다고 했다. 이 천구는 떨어진 자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덕왕 9년 710년 봄 정월에 삼랑사 북쪽에 천구가 떨어지다. 삼랑사 북쪽에 떨어졌다고 하니 오늘날 경주시 성건동이다. 또 빗줄기가 짧고 빛이 사방으로 분출되는 것을 패성이라 하여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신성에 관한 기록도 있다. 경문왕 7년 867년 12월에 객성이 태백을 범하다. 여기서 객성은 신성 또는 초신성일지 모른다고 한다. 이때 이미 신성 또는 초신성을 관찰했던 것이다. 또 해가 두 개가 나타나는 현상이나 요성이 나타난 기록도 있다. 이처럼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당시의 수준 높은 과학 자료를 남겼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일어났던 비율이 다른 나라의 어떤 기록보다 높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의 기록이 정확했다는 뜻이다. 첨성대는 1400년 전의 천문연구소였고 우리가 길이 보존하고 연구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물이다.